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주아입니다. 처음엔 이번 사건이 이렇게까지 커질 것이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김남국 의원의 고액 가상화폐 투자 논란이 민주당의 돈봉투 사건을 덮어버릴 정도가 됐죠.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러다가 내년 총선은 필패라며 비상에 걸렸고 김남국 의원이 사과했지만 오히려 해명이 또 의혹을 낳으니 김 의원 도저히 안 되겠나 봅니다. 오늘은 철저하고 강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스스로 당의 진상조사단 구성을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김 의원이 직접 자기 거래 내역을 다 공개하면 진상조사가 따로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첫 소식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루 전 공식 입장문을 통해 사과의 뜻을 밝힌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 의원은 또 입장문을 내고 현재 당에 소명하는 과정을 충실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일체의 불법과 위법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철저하고 강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언론뿐 아니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자신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자 선제적으로 진상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역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조사팀을 꾸리고 투명한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언제 샀으며 또 그 사고 파는 그 시점들이 그 최고점과의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리고 또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 아니냐라는 이런 새로운 그 의혹들을 제기하는데 그런 내용들을 김병기 사무부총장을 팀장으로 경제 전문가로 꼽히는 홍성국 의원과 이용우 의원, 법률가 출신의 김한규 의원이 포함됐고 외부 전문가로는 가상화폐 전문 변호사를 물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상조사팀 구성 소식에 김 의원 측 관계자는 MBN과의 통화에서 거래 내역 등을 모두 넘겨 당 차원에서 대응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예고했지만 강제조사 권한이 없는 탓에 당 안팎의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엔 제한적이라는 시각도 제기됩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이렇게 진상조사단을 꾸리기로 한 더불어민주당은 한 발 더 나아가서 김남국 의원에게 가상화폐를 다 팔아라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애초 알려진 것보다 보유하는 가상화폐가 훨씬 더 많은 듯하고 내년 총선 승리의 핵심, 젊은 층 여론도 좋지 않거든요. 국민의힘은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람 기자입니다. 김남국 의원의 해명이 어느 정도 납득이 됐다고 했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틀 만에 태도를 바꿨습니다. 김 의원에게 가상자산을 모두 팔라고 권유한 건데 김 의원은 당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가상화폐를 보유했다는 의혹이 나온 것은 물론 김 의원이 대선 때 NFT 기술을 활용한 이재명 펀드를 출시했던 것까지 도마 위에 오르자 적극 대응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당 전체가 도덕성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선 돈봉투 사건보다 더 치명적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며 과감한 조치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는 가상화폐 투자 관련 전수조사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도덕성 기준에 대해서 일관성 있는 기준을 당이 좀 제시하고 그걸 바탕으로 환골탈태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국민의힘의 공세는 계속됐습니다. 본인이 거래한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의 전자지갑 이체 내역과 거래 내역 전체를 공개해 결백을 밝히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2021년 냈던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신고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으로 이름 짓고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안보람입니다. 김 의원의 해명에도 의혹이 커지는 건 수십억 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을 김 의원이 무슨 돈으로 언제 그리고 그렇게 값이 오를 걸 어떻게 알고 사서 얼마를 벌었느냐 하는 게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계좌 내역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다 보니 더 의문이 쌓이는 건데 사실 보통 사람들은 위믹스 코인이라는 게 뭔지도 잘 모르죠. 국내에선 게임을 통해 얻은 포인트를 가상화폐로 바꾸는 게 불법이라 이걸 합법화하는 게 그쪽 업계 소원입니다. 그래서 업계에서 김남국 의원에게 로비를 하려고 한 게 아니냐는 의심도 나옵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플레이 투 원, P2E 게임이란 플레이를 하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게임을 의미합니다. 게임 업체 위메이드도 P2E 형태를 띤 게임은 물론 위믹스란 자체 가상화폐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P2E 게임은 해외 일부 국가와는 달리 사행성 우려 탓에 국내에선 불법이란 점입니다. 게임상에서 획득한 게임 머니를 가상화폐로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때문에 위메이드를 비롯해 일부 게임 업체들은 P2E 게임을 막고 있는 게임산업법 32조 개정에 사활을 걸어왔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국회에선 관련 토론회도 수차례 열렸고 의원들의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해주고 싶습니다. 이 때문에 김남국 의원을 둘러싼 위믹스 의혹의 핵심이 P2E 합법화를 위해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라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게임학회는 몇 년 전부터 P2E 업체와 협단체가 국회에 로비하는 것 아닌가 하는 소문이 무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P2E 게임 업체는 물론 관련 가상화폐의 가치가 급등할 수밖에 없는데 관련 이익은 게임 업체에만 돌아가게 된다는 지적입니다. P2E 업체가 와가지고 그런 걸 쭉 설명하고 구상을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과연 국회의원들과 보좌관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게임학회는 특히 김남국 의원을 넘어 전체 여야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위믹스 보유 여부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학회까지 나서 로비 의혹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면서 김남국 의원발 가상화폐 의혹이 정치권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남국 의원의 것으로 보이는 코인 지갑까지 공개가 됐죠. 김 의원은 불법 거래나 사전 정보 취득은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코인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박규원 기자가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가상화폐 전문가들은 금융정보분석원 FIU가 김남국 의원의 의심 거래 정보를 검찰에 넘겼다는 것만으로도 의혹이 넘친다고 입을 모읍니다. FIU는 3단계에 걸쳐 의심 거래 정보를 분석해 관련 기관에 알리는데 최근 5년간 정보가 검찰에게까지 넘어간 경우는 0.18%에 그칠 만큼 의혹이 짙을 때만 통지합니다. 검찰에 넘기는 자료는 조금 결이 달라요. FIU의 판단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기계적으로 넘어온 거래들을 검토를 해서 검찰에서 알아야 할 것 같은 거래들을 넘기는 거예요. 김 의원이 주식 판 돈으로 코인 투자를 한 2021년 1월과 대선 직전인 2022년 1월 위믹스를 대량 보유한 것 사이의 1년간 거래 경로도 의혹투성입니다. 김남국 의원 말대로 업비트에 입금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그러다 보니까 나 위믹스 이렇게 60억씩까지 벌었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그 사이에 너무 미싱링크가 너무 커요. 전문가들은 핵심 쟁점인 언제 어떻게 위믹스 코인을 취득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말합니다. 트레이딩을 해서 구매를 했는지 아니면 다른 코인을 받아서 그걸 팔아서 구매를 했는지 현금을 해서 구매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코인 거래 내역은 개인정보로 김 의원 스스로 공개하거나 강제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수사로 밝혀낼 수밖에 없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위믹스 코인은 게임 업체인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화폐입니다. 김 의원에게 직접 코인을 건넨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자 난감해진 위메이드 측은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신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퇴근길 의원회관을 나서며 취재진과 만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위메이드 측이 직접 위믹스를 건넸느냐는 질문에 투명하게 실명 계좌를 통해 거래했다며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이 위믹스 코인을 정확히 언제, 어떤 경로로 얼마나 취득했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는 상황. 위믹스를 만든 위메이드의 내부 정보가 김 의원에게 새어나간 것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소유주인 게임 회사와 위메이드가 MOU 맺은 거 사실, 그리고 김남국이 어떤 근거인지 몰라도 위믹스라는 김치 코인에 엄청난 금액을 투자한 것도 사실, 그러면 당연히 내부 정보나 이런 것들이 고려된 건 아닌가? 이런 의혹에 엮인 위메이드는 당혹스럽기만 합니다. 위메이드 측은 MBN과의 통화에서 코인은 거래 내역이 확인 가능하고 자신들은 코인을 건넨 바 없다며 위믹스가 나쁜 코인처럼 조명돼 안타깝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김 의원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 김병관 전 의원도 SNS를 통해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었다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의혹에 연루된 당사자들은 모두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검찰이 지난해 말 김남국 의원의 코인 지갑 계좌 추적 영장을 2차례나 청구했지만 법원이 모두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만으로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판사는 라임 사태 김봉현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그래서 도망갈 빌미를 줬던 바로 그 부장판사였습니다. 이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60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검찰이 지난해 김 의원의 가상화폐 지갑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2차례나 청구했지만 법원이 모두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김 의원에 대한 계좌 추적영장을 청구한 시점은 지난해 10월과 11월. 법원이 지난해 김 의원 계좌 추적영장을 기각한 사실이 알려지자 문재인 정권의 눈치를 봤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영장 기각 시점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로 확인된 겁니다. 당시 영장을 기각한 판사는 라임 사태의 몸통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2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한 A 부장판사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A 부장판사는 김 의원이 거액의 코인 보유 사실만으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의 가상자산 지갑 거래를 이상거래로 판단한 금융정보분석원이 범죄와 무관하다면 검찰에 통보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해명이 꼬이면서 의혹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 최영미 기자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처음 확인된 건 60억 원 규모였는데 지금은 100억 원이 넘는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코인 전문가들이 김남국 의원이 해명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제시한 거래 내역을 근거로 김 의원의 것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코인 지갑을 찾아낸 건데요. 그 지갑을 분석을 해봤더니 김 의원이 2022년 초 위믹스 코인을 당초에 알려졌던 80만 개가 아니라 127만 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네. 당시 시세로 따지면 60억 원이 아니라 100억 원 상당이 되는 거고요. 네. 사실이라면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 건데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난 김 의원은 내용 자체를 제가 확인을 못해서라면서 피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전날부터 거의 모든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네.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당사자가 보도 내용을 못 봤다면서 답을 피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모습 자체가 사실상 존재를 인정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게도 해석해 볼 수가 있겠군요. 어쨌든 100억 원 정말 억소리 납니다. 그런데 핵심은 이게 어디서 났느냐 하는 겁니다. 언제 무슨 돈으로 얼마를 주고 산 건지, 혹시 이게 그러니까 위믹스 쪽에서 뭐 다른 쪽에서라도 공짜로 준 건 아닌가, 이런 의심도 국민들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네. 이 문제가 논란이 되는 이유고요. 그런데 애초에 김 의원이 한 해명은 2021년 1월에 내 주식 판 돈을 넣어서 투자한 거다, 이거였어요. 그러면서 판 주식 종목까지 LG 디스플레이라고 공개를 하면서 9억 좀 넘는 액수와 그리고 그 돈을 업비트라는 거래소에 넣은 내역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는요, 따져보니까 업비트라는 거래소에 위믹스가 상장 자체가 돼 있질 않았습니다. 아, 그러면 주식 판 돈으로 처음에 그거를 사서, 위믹스를 사서 2022년까지 보유한 게 아니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죠. 마치 그런 것처럼 해명을 했는데 예. 위믹스는 당시에 김 의원이 돈을 넣은 거래소에 존재하지 않았던 코인이니까 바로 사는 건 아예 불가능한 일이었던 겁니다. 다만 하나 이제 예상해 볼 수 있는 건 넣었던 돈으로 먼저 다른 코인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고 그렇게 불어난 돈으로 위믹스를 샀는데 그게 가치가 100억 원에 이를 때까지 보유하고 있었다. 뭐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전 과정이 공개가 좀 투명하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 의원이 자신의 위믹스 코인 거래 내역, 그것만 다 공개하면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 김 의원은 오늘 당에 진상조사 요청을 하면서도 네. 아직까지 핵심인 위믹스 거래 내역 일체는 아직 제출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단이 꾸려졌기 때문에 조사단을 통해서 이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가 된다면 의혹은 뭐 오히려 쉽게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 과정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순탄하게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면 검찰이 계좌 추적 영장을 재청구해서 제대로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을 수밖에 없겠죠. 네. 무엇보다 의혹을 해소하는 가장 간단하고 쉬운 방법은 김 의원 스스로 지금 당장 위믹스 거래 내역을 공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힘들게라도 내역을 찾아내든지 아니면 스스로 공개하든지. 그런데 김 의원도 이걸 알 거 아니에요. 왜 스스로 공개하지 않는 걸까요? 이제 주변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이 거래 내역을 공개했을 때 또 다른 오해와 억측을 낳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게 코인 투자가 아니라 투기를 했다는 어떤 그런 비난이 더 거세질 걸 우려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이 정도 사안이 커졌으면 김 의원 스스로 위믹스 내역을 공개하는 게 맞다는 여론이 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일반 주식도 아니고 잡코인으로 이렇게 돈을 벌었다 하니 사람들이 당연히 의문점을 가질 듯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은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이라는 건 이분의 퇴임 1주년이라는 말도 되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방문했습니다. 이 앞서선 보수의 텃밭인 대구를 방문해 홍준표 대구시장과 30분간 환담을 나눴죠. 뼈 있는 말을 주고받았다는데 서로를 겨냥한 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럼 누구를 겨냥했을까요? 김태림 기자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퇴임 1주년을 맞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았습니다. 오늘 그 퇴임 1주년이기도 한데 또 특별히 또 채광 응원하는 의미로 채광으로 또 방문해 주셔서 지난 설 이후 넉 달 만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단합을 강조하며 통합으로 국가적 어려움 타개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화가 없으면 정치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또 민주당이 과거에 이제 역동성을 회복해서 젊은 층들에게 더 사랑받는 정당으로 태어나길 바란다 이런 말씀도. 보수의 텃밭인 대구도 방문한 이 대표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들을 꺼냈고 경청했습니다. 합리적 선의의 경쟁이 이제 정치의 본질인데 대화하고 경쟁을 넘어서서 거의 전쟁 단계로 진입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당대표가 좀 옹졸해가지고 말을 잘 안 들어 이야기하니까 상공도 해촉하고 그러잖아요. 상공은 해촉된다고 해서 내가 할 말을 못하고 할 사람은 아니거든요. 30분간 환담을 통해 이 대표와 홍 시장은 여야 협치에 대해서도 한 목소리를 내며 잠룡으로서의 존재감도 함께 드러냈습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설화를 일으킨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영호 의원의 징계 수위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사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태진 기자, 두 사람 모두 중징계될 거란 예상이 참 많았는데 죄송합니다. 정태진 기자, 두 사람 모두 중징계를 받을 거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태 의원이 최고위원직을 던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곳 당사에서 약 1시간 전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중계 논의를 앞두고 오늘 오전 태영호 의원은 최고위원직을 전격 사퇴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불면의 밤을 보냈다며 모든 논란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저는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려고 합니다. 선출직 최고위원에 뽑힌 지 불과 2달 만입니다. 두 차례 최고위를 취소했던 김기현 대표는 태 의원이 큰 고민을 했다며 내일은 최고위를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을 위해서 또 우리 정치적인 여러 가지 여건을 잘 고려하시면서 선택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원 최고위는 자진 사퇴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태 의원의 사퇴가 징계 수위에 혹시 영향을 미칠까요? 우선 전주의 국민의힘 윤리 부위원장은 태 의원이 정치적 책임을 진 자세가 매우 의미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사퇴 표명은 그런 점에서
징계를 수준을 정하는데 당연히 반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 두 사람 모두 당원권 정지 1년 안팎의 중징계가 거론됐는데 태 의원의 징계 수위는 좀 낮아져서 내년 총선의 공천을 노리기 위해는 주어질 수 있다는 관측 나옵니다. 자진 사퇴를 거부한 김재원 최고위원의 경우 중징계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번 소명을 마쳤기 때문에 오늘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징계 결정은 늦은 밤 나올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당사에서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MBN이 지난 8일부터 이틀간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9.8%, 반면 부정평가는 54.8%로 조사됐습니다. 여전히 부정평가가 높았지만 직전 조사보다는 긍정이 4%포인트 오른 겁니다. 문재인 정부와 달라진 정책 중에서는 탈원전이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신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를 물었습니다. 응답자의 39.8%는 긍정적으로, 54.8%는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지난 2월 말 실시했던 같은 조사에 비해 4.8%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어떤 이유로 윤 대통령 국정 수행을 긍정 혹은 부정평가하는지도 물어봤습니다. 긍정평가의 이유론 국방, 외교가 29.4%로 가장 높게 나왔고 결단력, 공정 원칙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부정평가 요소론 독단적이라서가 26.5%로 가장 많았고 경험 자질 부족, 경제와 민생을 챙기지 못해서 순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정책 기조가 확연히 다른 외교, 원전, 노동,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이 중 원전, 외교, 부동산, 노동 정책 순으로 긍정평가가 높았고 부정평가는 노동, 외교, 부동산, 원전 정책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 2년차에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론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경제를 꼽았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특히 외교 분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죠. 그래서 최근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물어봤습니다. 또 지금 대통령은 야당 지도부를 만나지 않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진행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입니다. 응답자의 42%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절반은 잘하지 못했다고 답했는데 특히 전혀 잘하지 못했다는 비율이 28.9%로 가장 높았습니다. 역사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가 없었다는 게 62.4%로 부정평가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성별로도 그렇고 연령대별로도 그렇고 이념 성향별로도 다 직접적인 사과가 없다는 이유가 더 많이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있었던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서 나온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는 55.1%가 우리나라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야당과의 협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 컸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구든 상관없이 봐야 한다는 응답이 35%로 가장 많은 가운데 이재명 대표와 회담해야 한다는 응답은 28.5%, 이어 박광온 원내대표와 만나야 한다는 15.6%로 나타났습니다. 양곡법에 이어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에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응답자 절반가량은 사안별로 여론을 살펴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여당과 야당을 뽑겠다는 답변이 각각 42.9%와 45.8%로 나타나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정치 톡톡 이어가겠습니다. 이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대통령의 깜짝 방문, 분명히 오늘 얘기일 텐데 오늘은 대통령 1주년 기념일이잖아요. 이런 날 어디를 갔습니까? 대통령실에 있는 기자실입니다.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이 보통 모여 있는 곳인데요. 네네. 1주년 기자회견이나 간담회를 하지 않은 걸 의식한 듯 윤 대통령이 예정에 없던 방문을 통해 짧은 인사를 전했습니다. 저희들이 또 방향이 좀 잘못되거나 이를테면
속도가 좀 빠르거나 너무 늦다 싶을 때 여러분들께서 좋은 그런 지적과 정확한 기사로서 저희 정부를 좀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성웅성한 걸 보니까 기자들도 놀라는 게 느껴집니다. 여기서 혹시 뭐 질의응답을 하기도 했습니까? 네, 오늘 방문 자체가 점심시간 뒤에 즉흥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출근길 문답이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언론 사이 접점이 줄어들었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오늘 관련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런 자리들 자주 좀 있을 수 있을지 어떻게 좀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짧게 대답했지만 어쨌든 언론과의 소통이 국민과의 소통이니까 잘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무슨 영화 개봉입니다. 뭡니까? 네,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주인공으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 문재인입니다가 개봉을 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일에 개봉을 한 건데요. 감독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치적 메시지는 거의 없습니다. 프로모션의 기운을 받아서 바로 상영을 하자는 게 공교롭게 또 5월 10일에 또 맞추게 된 것 같습니다. 영화 내용은 어땠어요? 네, 큰 틀은 평산마을에서 살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생활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입니다. 무사히 다 끝냈구나. 그런 안도감이 듭니다. 이제 자유롭게 잘 살아보겠습니다. 농사 일을 하면 좀 치유되는 것 같은. 다만 본편에선 빠졌지만 지난달 한 유튜브 채널에서 먼저 공개됐던 영화 장면을 놓고 정치적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그 5년간 이룬 어떤 성취, 그것이 뭐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지고 또 과거로 되돌아가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편으로 허망한 생각이 들죠. 예, 다른 영화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다큐멘터리, 첫 변론이라고 했나요? 그 영화 얘기도 나오던데요. 네, 맞습니다. 7월에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박 전 시장은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직후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예고편을 잠깐 보시죠. 그런 일이 없었고 오히려 굉장히 비서실에서 일하는 거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영화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는커녕 뻔뻔하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민주당식의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비판했습니다. 두 영화를 놓고 정치권에서 조금 더 다른 얘기가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혁근 기자와 정치톡톡 함께했습니다. 종편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해 면직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면직을 위해서는 한 위원장의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가 필요한데 오는 23일 개최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중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인사혁신처는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청문 절차가 개시됐다는 내용을 담은 등기를 방통위에 발송했습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면직 제청에 앞서 당사자인 한 위원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청문은 오는 23일 개최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위원장이 자신의 의견을 청문에 출석해 적극적으로 낼 수도 있고 서면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인사혁신처가 해당 청문 결과를 검토해 면직을 제청하고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절차는 완료됩니다. 이에 따라 한 위원장에 대한 면직은 늦어도 이번 달 안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중요한 기관장이 기소를 당했기 때문에 정부 관련 부처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법적 조치들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위원장의 면직이 완료되면 남은 상임위원 가운데 한 명이 직무를 대행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곧 출범하는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위원으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내정합니다. 여기선 대통령이 1인자니까 2인자 자리로 오는 거죠.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장관을 거쳐서 박근혜 정부 때는 국가안보실장을 지냈었는데요. 북한이 가장 무서워한다는 김 전 장관을 국방개혁 적임자로 평가한 겁니다. 하지만 군 사이버사 댓글 사건으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군견이 물어뜯는 모형 김관진 전 장관 얼굴입니다. 김 전 장관 관역에 사격을 하고 영상까지 공개했습니다.
당신 앞에 때려잡아야 할 우리의 첫 번째 보도 대상입니다. 북한 도발에 조치부터 하고 보고하라고 할 정도로 강골인 김 전 장관에게 적개심을 보인 겁니다. 즉각적이고도 강력한 대응으로 그들이 완전히 굴복할 때까지 응징해야 합니다. 대통령실은 곧 출범할 국방혁신위원회 위원에 김 전 장관을 내정하고 이번 주에 정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은 각각 다른 정부에서 합참의장과 국방장관, 청와대 안보실장을 지낸 국방개혁의 적임자라고 배경을 전했습니다. 국방혁신위는 AI 기반 킬체인 등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대북 강경기조의 집약체로 평가됩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군 사이버사 정치 댓글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MBN이 단독 보도해드렸던 감금 폭행 사건 기억하십니까? 이들은 당시 자기들 돈을 빼앗아간 직원을 찾기 위해 직원 지인들을 폭행한 거라고 했지만 아니었죠. 법대 출신인 조폭 일당이 피해자를 가두고 매주 30%의 코익 수익을 내라며 협박해서 146억 원을 뜯어냈고 버티지 못한 피해자가 도망치자 그 지인들까지 감금하고 또 폭행한 거였습니다. 김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MBN은 공갈에 시달리다 도망친 피해자의 지인이라는 이유로 남성 2명이 13시간 동안 감금돼 폭행당했던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경찰이 보도 이후 사건의 전말을 밝혔습니다. 주범 김모 씨는 코로나19가 확산할 때 마스크 사업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 A씨가 코인 투자로 높은 수익을 올리는 걸 목격했습니다. 김 씨는 투자를 가장해 A씨에게 일방적으로 30%의 코인 수익을 내라고 협박하고 가스라이팅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직원들이나 이제 제 지인들 그리고 가족에 대한 협박이죠.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심하게. 김 씨는 제때 돈이 지급되지 않으면 A씨를 호텔에 감금해 입에 수건을 물려 폭행했고 A씨가 도망치자 지인들까지 건드린 겁니다. 뜯어낸 금액만 146억 원. 김 씨 등 일당은 개수기로 돈을 세고 지폐로 하트 모양을 만들어 자랑도 했습니다. 법대 출신인 김 씨는 피해자들에게 허위 차용증뿐 아니라 직원으로 위장시키려고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하게 했습니다. 구속이 안 되면서 1년 동안 저희가 오히려 더 진짜 지옥 같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 제 인생의 모든 걸 다 파괴했죠. 경찰은 김 씨 등 조폭이 포함된 일당 16명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비행기를 타면 식사가 나오죠. 이 기내식을 먹다 치아 3개가 손상된 사람이 있습니다. 비빔밥 나물에 커피잔 파편 같은 게 들어있었던 겁니다. 보상 범위를 두고 서로의 입장차가 큰데 항공사가 언론에 알릴 경우 보상을 할 수 없다는 회유를 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병국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못 갔던 신혼여행을 지난달 중순에 갔던 A씨. 인천에서 출발해 하와이로 향하는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기내식을 먹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당시 A씨가 찍었던 기내식 사진을 보면 비빔밥 안에 빨간색 이물질이 보입니다. 이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먹던 A씨는 이물질을 함께 씹었고 결국 치아 3개가 손상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A씨는 아시아나가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글을 한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승무원은 문제가 된 기내식을 회수하는 것에만 급급했고 이후 고객 만족팀에서 언론에 제보할 경우 보상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치아는 재생이 안 되고 원상복구가 안 되기 때문에 장기간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나 측은 즉각적 진료는 전액 보상하겠지만 추가 발생 치료비는 인과관계 증명이 어려워 보상이 어렵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다만 손님이 요구하는 미래에 추가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이 어려워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아시아나는 또 이물질 발견 경위에 대해선 자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안병국입니다. 남양주 다산 신도시와 인천 송도 국제도시 아파트에서 있었던 택배 대란 기억하십니까? 경기도에서 또 이런 일이 재현됐습니다. 아파트 측에서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을 막자 정문에 택배 상자들이 수북하게 쌓인 겁니다. 김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대단지 아파트의 정문입니다.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기 전 정문기둥 앞 인도에 크고 작은 택배 상자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을 금지하자 택배 기사들이 물품을 정문 앞에 두고 가는 겁니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 3월 긴급 차량 외 어떤 차량도 단지 내 지상도로에 진입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차량 전용 도로가 따로 없어 주민들의 보행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택배 차량은 유도 표시에 따라 높이 2.5m의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유도 표시가 없는 노선은 2.3m의 차량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택배 기사들은 택배 차량 대부분의 높이가 2.5m에서 2.6m라 현실적으로 지하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2m 65cm인데 제가 구조물을 살짝 건든 것도 있었고 저희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하지만 주민들은 2.5m 이상으로 개조한 차들이 못 들어오는 거라고 반박합니다. 주민들은 쌓여가는 택배 상자들을 보며 불편함과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찾지를 못하겠어요. 지금 물건이 왔는데도 어디에 있는지를 지금 못 찾아서 조금. 이런 문제 때문에 정부는 2018년 지상공원형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 규정을 2.7m로 높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는 법 개정 전에 건설 허가를 받아 적용을 받지 않은 겁니다. 수그러들었던 택배 대란이 다시 불거지면서 향후 어떤 접점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성폭행은 인정하지 않지만 성추행을 당한 건 인정한다. 그러니 트럼프 전 대통령은 66억 원을 보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해 여성이 당한 성폭력은 공소시효가 지난 상태였지만 지난해 11월부터 뉴욕주가 성폭력 관련 시효를 1년간 해제하면서 민사소송을 할 수 있게 됐던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간 최소 25명, 최대 43명의 여성에 대한 성폭력, 성희롱 혐의를 받았는데 사법 처리를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죠. 마녀 사냥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종락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7년 전 성폭행 의혹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법원이 1996년 뉴욕 맨하탄의 고급 백화점에서 우연히 마주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이진 캐럴의 주장 일부를 인정한 겁니다.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을 성폭행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성추행과 폭행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추행과 명예훼손으로 500만 달러, 우리 돈 66억 원의 피해 보상과 징벌적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캐럴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신의 타입도 아니라며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She's accusing me of rape. A woman that I have no idea who she is. She's not my type, and that's 100% true. She's not my type. 하지만 전처와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캐럴과 혼동하면서 해명이 오히려 발목을 잡았습니다. You say Marla's in this photo? That's Marla. Yeah, that's my wife. Which woman are you pointing to? No. Here. Carol. Oh, that, the person you just pointed to was Eugene Carroll.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평결 직후에도 여전히 이 여성을 모르며 마녀 사냥의 연속으로 항소할 것이고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성추행 혐의와 관련해 법원에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다른 사건과 내년 미국 대선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립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2년 전 83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서울대학교 병원 해킹 사건의 배후는 북한 해킹 조직인 김숙희의 소행으로 확인됐습니다. 해킹 조직에 사용했던 비밀번호는 건들지 말라는 의미의 북한 말인 다치지 말라였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직 대통령 등 유력 인사들이 많이 찾는 서울대 병원입니다. 2년 전 이 병원 환자와 직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2014년 한국수력 원자력을 해킹했던 북한 해킹 조직 김숙희의 소행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들은 환자와 직원 등 83만 명의 은밀한 의료 기록 등 진료 정보를 빼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이런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크게 개인정보 유출한 사례가 많지가 않았는데 직접적인 목적은
주요 인사의 진료 정보를 탈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유출된 정보는 주로 해와 서울대병원에서 병리 검사를 받았던 환자들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해킹 조직은 국내외 서버 7대로 공격 기반을 마련한 뒤 웹 게시판에 정상 파일이 아닌 악성 코드도 등록이 되는 보안 취약점을 노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계정 비밀번호로 다치지 말라, 북한말로는 건들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개인정보 관리 소홀로 서울대병원 측은 공공기관 최초로 과징금과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북한은 본사, 김정은 위원장은 총회장님, 민주노총은 영업 일부. 무슨 얘기냐고요? 전 민주노총 간부들이 북한 공작원과 대화할 때 썼던 은어입니다. 민주노총 홈페이지나 유튜브 댓글란을 이용해서 서로 교신을 하기도 했는데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서 발견된 북한 기령문만 90건에 달합니다. 미행이 있으면 담배를 불어라 같은 첩보 영화 같은 접선 안무도 있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초 경찰과 국정원은 민주노총 사무실 등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때 암호화된 대북통신문 등 북한 관련 자료를 다수 확보했습니다. 특히 북한 지령문에 암호를 해독할 수 있는 장치를 확보한 뒤 이를 분석해 90건의 북한 지령을 풀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중 최다 규모의 지령이 나온 겁니다. 검찰이 붙잡힌 전 민주노총 조직쟁이 국장 등 4명은 북한 문화교류국과 연계해 북한의 지령을 받아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 조직쟁이 국장은 20여 년 동안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면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들은 민주노총 내부 동향을 파악해 북측에 보고하고 중앙집행부 장악을 시도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북한에서 보낸 것으로 조사된 지령문에는 국내 정치 이슈와 관련된 여론 조작 지시와 이태원 참사 이후 여론 선동 활동을 벌이라는 지시도 담겨 있었습니다. 피고인들과 북한의 통신문을 보면 반미나 반일 감정 확산, 특정 정치 세력 반대, 정권 퇴진 운동 등 오로지 정치 투쟁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특정 유튜브 영상을 지정해 사전에 약속한 신호에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접선 여부를 논의하는 등 은밀하게 교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이들 4명은 모두 진술을 거부하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전 민주노총 간부 등 4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기고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사회기자임 정태웅. 한범수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환불 못 해줘. 환불을 왜 못 해준다고 하죠? 이유가 있나요?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도 없이 어디가 그런 거예요? 여러 개의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한 회사가 소비자들의 환불 요구를 거부해온 건데요. 최근 몇 달간 접수된 소비자 피해만 60여 건에 달합니다. 물건을 주문하면 배송이 상당 기간 지체되고 있고 소비자의 권리인 청약철의 권리 행사를 사실상은 방해한 걸로 좀 많이 확인이 됐거든요. 이 구체적 사례로는요. 옷 주문한 지 한 달 넘게 오지 않아서 민원 넣었는데 오히려 고객의 쇼핑몰 접속을 제한하고 환급 거부했다. 이런 일도 있었고요. 한 손님은 배송 시작 전에 취소를 요구했는데 마일리지로만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런 답변이 돌아오기도 했다고 하네요. 네, 이 정도면 갑질이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렇죠. 네. 쇼핑몰 들어가 봤는데 예전부터 이런 다툼이 계속 있어 왔더라고요. 오히려 업체 측은 또 소비자들이 각종 사이트에 불만글을 올리니까 역으로 소송을 진행하기도 했었고요. 적반하장이 따로 없네요. 네. 자, 업체 측의 이런 대처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건가요? 불법입니다. 배송하지 않은 상품과 관련해서 청약이 철회되면 3일 이내에 받은 돈을 환급해야 되고요. 설령 배송 받았더라도 7일 이내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돼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이게 다 불법이니까 해당 업체 측은 처벌을 받게 되겠군요. 정부도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결국 영업정지 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거죠. 네. 공정위는 여전히 해당 업체의 쇼핑몰에서 의류 등이 판매되고 있다면서 가급적 이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인과응보라고 생각하시고 영업정지 끝나고 나서는 착한 회사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다음 켜드 보겠습니다.
뭐 작전 나간 군인이나 경찰도 아니고 병원장이 3단봉 휘두를 일이 있나요? 휘두를 일 없죠. 그런데 호신용으로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위험한 일에 처했나 봐요? 아니요, 그건 또 아니었습니다. 이도저도 아닌데 무슨 사연이죠? 네, 지난해 2월 병원장 A씨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운전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느닷없이 수납 공간에 있던 3단봉을 꺼내 휘둘렀다고 합니다. 병원장이면 답니까? 그건 아니죠. 네. 그렇죠. 대리기사가 다행히도 실제로 맞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운전 도중 그거 신경 쓰느라 얼마나 위험했겠어요. 그러니까요. 본인 차량도 차량이지만 다른 차들도 위험해지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택시나 버스기사 폭행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대리기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네, 같은 법으로 처벌받습니다. 버스나 택시, 스쿨버스나 대리기사 등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운전자를 폭행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병원장 A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 받았습니다. 뭐 자업자득이네요. 병원장이면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자리인데 더욱 겸양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마지막 키워드까지 보겠습니다. 필로폰 커피 하니까 저는 일단 강남 마약 음료 사건부터 떠오르는데. 네, 이번에도 마실 거에 마약 탄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요. 필로폰 커피 마셨어요. 이렇게 자백을 한 거예요? 네. 30대 여성이었습니다. 어제 오전 서울 노원구에 있는 한 모텔에서 투약했다고 하고요. 본인이 112에 자수했습니다. 양성 반응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32살 여성이고 자수했고 이게 수상한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고요. 그 여성이 왜 자백했는지 뭐 이런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잘. 네. 일단 자수한 피의자기 때문에 돌려보냈습니다.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서 동기가 명확치 않은데요. 네. 여러 부분 살펴볼 텐데 앞으로 도대체 어떻게 평범한 여성에게 필로폰이 전달됐는지 유통 경로를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모텔에서 그냥 혼자 있었던 상황인 거고요. 우리 갔을 때는 혼자 있었어요. 추가 조사를 해야 됩니다. 네, 뭐 마약 범죄가 이제 정말 생활 속 곳곳에 퍼져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고요. 수사하다 보면 또 다른 사건들이 고구마 주기처럼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마저 드네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회기자 M이었습니다. 반도체 부진 여파가 수출뿐 아니라 일자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제조업 취업자가 2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거든요. 소부장, 그러니까 이 소재, 부품, 장비를 만드는 중소업체들은 일감이 절반이나 줄었다며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있는 직원도 내보낼 판에 또 누굴 뽑냐 이겁니다. 장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푸른색 지붕에 공장들이 밀집해 있는 경기도 시와 반월 산업단지입니다. 기계, 전기, 전자 등 2만 개에 가까운 제조업체가 몰려 있는데 최근 공단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공장도 낮에만 가동하는 곳이 많아졌고 오가는 운송 트럭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 부진이 수개월째 계속되면서 소재, 부품, 장비 납품업체들은 일감이 반으로 줄었다고 하소연합니다. 한 40% 정도 줄은 것 같습니다. 작년 비해서요. 야간은 안 하고 주 8시간 하기 바쁠 정도로. 신규직은 아예 못하고요. 지금 있는 인원도 지금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으니까. 제조업 업황이 얼어붙자 취업자 수도 크게 쪼그라들었습니다.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 수는 442만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만 7천 명 줄었는데 28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입니다. 반도체 관련된 수출 부분이 좀 개선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아마 제조업 취업자 부분에 대한 전환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층 취업자도 6개월 연속 감소하며 26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반면 60세 이상 취업자는 44만 2천 명 늘어나 전 연령대에서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 속에 고용의 질도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전세 사기를 저지른 일당에게 범죄 단체 조직죄가 처음으로 적용됐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대형 전세 사고를 일으킨 남씨 일당인데 입건된 피해자 가운데 18명이 조직적으로, 그러니까 누구는 사람을 모으고 누구는 대출을 알선하고 이런 식으로 일을 나눠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본 겁니다. 이렇게 되면 최장 징역 15년형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주범인 일병 건축왕 남모 씨 일당에 경찰이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전세 사기 사건에 범죄단체죄를 적용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남 씨 일당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범행을 이어왔는데 아파트와 빌라 등 주택 533채 세입자로부터 보증금 4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입건된 피의자는 모두 51명으로 범죄단체 조직죄는 남 씨를 포함해 재무담당자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18명에게 적용됐습니다. 범행의 가담 정도, 활동 정도 이런 걸 구분해서 예를 들면 수사를 진행할 때부터 범단을 염두에 두고 범죄단체로 인정되면 주범뿐 아니라 가담자 모두를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남 씨뿐 아니라 재무담당자 등 17명도 사기죄 적용을 받게 돼 최장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 부패재산 몰수법은 범죄단체 조직에 의해 피해를 입은 범죄 피해 재산을 정부가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민사소송 등 자구책을 찾기 어려운 경우에도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가담자 모두를 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후에 이 재산을 몰수해서 피해자에게 환부해 줄 수 있는 전세 사기에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한 첫 사례가 나오면서 다른 피해 지역 수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대책의 요점은 한국과 일본 기업이 돈을 내서 미래 협력 기금을 만든다는 거죠. 오늘 전경련과 일본에서 전경련에 해당하는 게이 단렌이 미래기금 운영위를 출범시키기로 했는데 핵심인 일본 전범 기업이 여기에 돈을 내놓을지는 아직 모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말이죠. 일본 도쿄에서 오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경련 10억, 게이 단렌 1억엔씩 출연해 창설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 두 단체는 운영위원회 설립과 함께 공동사업의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다양한 내용과 형태의 미래 세대 교류, 양국 산업협력, 제3국 공동진출 등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젊은 인재 교류 촉진을 위해 양국 대학 교류 강화 등에 돈을 쓰고 반도체 공급망 강화와 자원에너지 협력 등 산업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이 커지면 한일 두 나라 기업의 참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김 직무대행은 삼성 등 전경련을 탈퇴한 4대 기업에 대해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일본 전범 기업이 기금에 참여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テーマによりますし、個社の需要もあると思います。そこは自由にやりたいと、自由を尊重してやりたいと思っています。 미쓰비시 중공업이나 일본제철과 같은 전범 기업이 얼마나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느냐에 따라 이번 기금 조성의 성패는 물론 국내 여론에도 영향이 미칠 걸로 보입니다. 일본 도쿄에서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쿠바의 어느 섬마을. 늙은 어부 산티아고와 그를 따르는 소년 마놀린이 살고 있습니다. It's been 84 days since I caught a fish. 오랫동안 물고기를 잡지 못한 노인을 소년의 부모는 그리 달가워하지 않죠. 85일째 되던 날 마침내 노인은 거대한 청새치를 잡지만 낚아올리던 중 상어떼의 공격을 받아 청새치는 뼈만 앙상하게 남게 됩니다. I am not lucky anymore. The hell with luck. I'll bring the luck with me. For there's much that I can learn and you can teach me everything. 소녀는 일생일대 대어를 잃고 시리에 빠진 노인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며 세대를 뛰어넘는 우정을 나눕니다.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카페 출입문입니다. 노 시니어존이라는 단어 밑에 60세 이상 어르신 출입 제한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바로 옆엔 안내견은 환영한다라고 쓰여 있네요. 아동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 키즈존에 이어 노 시니어존, 어르신 출입 금지 업소가 생겨나고 있는 건데 주인은 안 늙을 것 같냐? 가게, 마음이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40대 이상 커플 손님은 받지 않겠다는 캠핑장, 대학 정규직 교수님들은 출입을 삼가라는 대학가 주점, 49세 이상은 정중히 거절한다는 신림동 포차까지 이미 노 시니어존은 여기저기서 찾아볼 수 있거든요.
대부분 점주는 출입금지 대상을 선정한 이유로 영업 방해를 꼽지만 사람을 나이로 구분하는 건 성별, 학벌 등으로 차별을 두는 것과 뭐가 다르죠? 실제로 인권위는 나이를 기준으로 한 이용 제한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차별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천학지역. 마른 샘의 물고기들이 서로 거품을 적셔주며 살아남는다. 어려울수록 돕고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과거, 옛날 어릴 때 일은 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는요. 미래를 보지 않는 현재에 좋은 미래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미래는 누구나 나이 듦 똑같습니다.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내 나이가 어때서 였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외국인 타자들의 활약에 각 구단들이 울고 웃고 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효자 용병들도 있지만 아쉬움에 속만 타들어가게 하는 용병도 있습니다. 김한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치고 또 치고 이제 못 칠만 해도 다시 칩니다. 한 경기에서 4안타를 몰아친 LG의 외국인 타자 오스틴 딘입니다. 오스틴은 빨랫줄 같은 타구들을 앞세워 LG의 외국인 타자 흑역사를 지워버리고 있습니다. 타구 속도 180.1km에 그야말로 스팅어 미사일 같은 홈런을 뽑아내기도 했습니다. Honestly, my only goal this year is for us to go to the Korean Series. The thing that I can do is play the best of my ability and just help my team any way for us to win. SSG의 기에르모 에레디아는 공격적인 타격으로 결승타만 6개를 때려냈습니다. 결승타 리그 1위로 SSG의 선두 수성에 1등 공신이 되고 있습니다. Nada, ganar un juego eso es por lo que uno está aquí para ayudar al equipo y aportar su granito de arena para obtener la victoria. 하지만 한화의 브라이언 오그레디는 홈런은커녕 숱한 찬스에서 삼진만 당했습니다. 68타석 31삼진으로 삼진 비율이 46%나 됐는데 139km 느린 직구에 헛스윙 삼진을 당하다 결국 2군으로 강등됐습니다. 팀 전력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외국인 타자들. 이들의 활약에 구단들의 희비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낮 동안 꽤 더우셨죠? 내일은 구름까지 말끔히 거치면서 봄 햇살이 더욱 강해지겠습니다. 서울이 26도, 전주는 27도까지 올라서 낮 동안 반소매 옷차림도 어색하지 않겠습니다. 반면 동해안 지역은 서늘한 동풍이 불어들면서 속초가 18도에 그치는 등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이제는 강한 자외선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에서 높음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또 대기가 정체되면서 인천과 경기 남부는 종일, 충남은 오전에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로는 낮은 구름의 영향으로 매우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심한 곳은 이슬비가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은 서울이 아침에 13도, 낮 기온은 26도, 대전도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아침 기온도 광주가 14도, 대구는 11도, 낮 기온은 창원이 23도까지 올라서 전국적으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모레인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제주와 경남 남해안에 비 예보되어 있고요. 내륙은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